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맥스 트레이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 토지 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매스컴에서 한두 번씩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옛날부터 예 되어 왔었던 그런 어떤 투자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를 어떻게 중개를 하고 또 토지를 개발할 때 꼭 필요한 게 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중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에이전트님들께서 체크하고 또 그것을 판단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토지 중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용도 지역이 되겠죠. 이 용도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토지라는 것은 이미 그 앞길이 정해져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향후에 이 토지는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용도 지역의 중요성은 이 토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관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개발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개발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용도 지역을 파악을 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발급을 받아서 열람을 해서 용도 지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도 지역에 일반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또는 완전히 불가라는 건 없겠죠. 하지만 제한이 따른다. 개발에 제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불가라고 하는 건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를 판단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바닥의 면적을 몇 평으로 하고 몇 층짜리를 지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 용도 지역에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거를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흔히들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 나왔던 건폐율과 용적률은 최고치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함으로써 건폐율과 용적률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면적이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흔히 인제 열람할 수 있는 게 인제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도 합니다. 예. 그것과 토지 대장의 면적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물론 시군구에 문의해 보는 게 가장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토지에 관한 거는 토지 대장이 우선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 여기서 인제 이 토지 대장의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그거는 등기부등본을 우선합니다. 예. 자, 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대장을 우선 해서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27 개인가 29 개인가, 저도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아무튼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 토지 대장이나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띄워 봤더니 지목에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 보면 밭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임야로 볼까요? 밭으로 볼까요? 밭은 전을 말합니다. 자, 이럴 때는 전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가 더 우선돼서 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지목을 확인해서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일이 땅을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임야인 것을 뭐 아주 오래전엔 화전이라고 해서 그 부를 내고 그걸 인제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것들을 임야로 볼 것인가 전으로 볼 것인가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뭐 똑같은 경우에 그렇게 또 이 전으로 사용을 했다가 전으로 사용했다가 한동안 또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인제 풀이 자라고 또 나무가 또 와서 이주해서 살고 뭐 이러다 보면 또 흔적이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임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지적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적도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토지 이음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게 되면 지적도 보일 수 있죠. 이 지적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경계라든가 토지의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도로예요. 토지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투자를 하지 향후에 토지 개발이 제한적인 그런 토지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물론 뭐 지금도 가끔은 있지만 예전에 뭐 기획부동산, 그래 기획부동산이 왜 실패를 했냐? 바로 개발 가능하지 않은 땅을 사기를 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어쩌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 가 보면 차를 몰고 그 전이나 뭐 임야나 그 앞까지 들어가요. 음 그러면 당연히 차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도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면 그 도로를 기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반드시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 도로의 면적은 뭐 한 4 미터 도로 이상 뭐 1 미터가 접혀져 있다. 이거는 뭐 시군구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렵다고 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도시계획이라고 있죠. 인제 이런 것들은 도시적 내에서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뭐 전이나 답이나 잡종지 그 위에 인제 빨간 그런 어떤 형태로 도면이 이 어 정방향이라고 하나요? 방사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도로도 만들어질 것 같고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 계획을 해 놓은 상태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규약이 많이 따릅니다. 또 투자하는 사람도 일부 본인의 토지에 도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보상을 받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당분간 건물을 못 짓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인제 도시계획상 뭐 그 굉장히 큰 토지 같은 경우는 또 분할해서 우리가 또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인제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특히나 인제 농지인데요. 농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맥스트레인 통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거나 또는 뭐 용농계획서 또는 뭐 지금은 농업 경영계획서라고 이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제 이 중개 업무를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그냥 "여기 토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세요. 이거는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 토지의 효율적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 토지가 에이전트 여러분들 소유라면 '나는 여기다가 무엇을 짓겠어. 여기는 어떤 건물을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 내셔서 자 그렇게 판단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으로는 정말 기가 막혀."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그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 이런 식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예. 또는 뭐 인근 지역에 RC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정도 큰 규모는 물류센터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물류센터 부지." 예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토지의 효율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판단해 내셔서 그 의도대로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케팅 대상이 너무 넓어요. 자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이 다 살 수 있죠.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렵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 국민을 대상해서 마케팅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죠? TV 광고죠. 근데 우리가 토지를 팔려고 TV 광고하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전원주택 무지라고 해서 특정이 지어 있어요. 그럼 전원주택을 살 만한 사람들 전 국민 중에서 전원주택을 살 만한 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면 범위가 더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그 중개사님들께서 또 우리 에이전트님께서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거를 다 취합을 해서 '아 여기는 어떤 것 어떠한 용도가 들어가 있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예 판단해 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뭐 공동중개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 온라인 투자 박람회나 뭐 이럴 때마다 소개를 할 때도 서산에 있는 펜션 부지 매각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좀 써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개발 행위가 되지 않은 그런 토지를 어 그런 토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더 가까운 거죠. 예. 투자와 투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투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예. 즉 다시 말해서 묻지마 투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아무튼 이 개발이 가능한 땅과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을 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먼저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시골 같은 경우는 농지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평탄지라면. 예 임야를 제외하고 농지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자 이 농지 같은 경우는 농촌 체류용 쉼터라고 해서 제가 맥스트랭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 지방이나 이런 쪽 또는 뭐 서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농촌 체류용 쉼터의 시행 날짜가 2024년 12월 3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는 그런 어떤 게 목격이 되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대단히 농지 농지 그전에 인제 잘 매매가 되지 않았던 농지를 이 농촌 체류용 쉼터로 뭐 변경 또는 뭐 필지 분할 뭐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농촌 체류용 쉼터를 그 단지화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농지라고 하는데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용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촌 체류용 쉼터 반드시 지난 거지만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길 권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지는 자격농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농이 뭐죠? 직접 본인이 땅에 본인이 농사를 짓는 걸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임대농 예
즉 다시 말해서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아요. 예, 그치만 인제 시골에 가면 다 임대농 하고 있죠. 예, 근데 소작농 뭐 이런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만큼은 본인이 직접 본인의 토지에 "농사를 지어라. 그런 사람만 취득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음. 자, 그런데 인제 여기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한 게 있어요. 이게 인제 302평 이하, 예, 1000 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0 평방미터 이하는 농사를 적극적으로 짓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말 농장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어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302평 즉 1000 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근데 요거 혹시 그러니까 용농계약서 아까 농업경영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302평 이하면 농취증만 발급을 받으면 된다. 302 평은 어떻게 되느냐? 302평 이상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어 농업 경영 계획서를 같이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해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일반 법인 취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법인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뭐 영농조합, 예, 영농조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농법인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농지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농지로 되어 있어요. 전답 과를 말한다고 그랬죠. 전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인근에 있는 대지는 이 가격이 같지가 않죠. 예, 대지일 경우에 1 0 0원 한다 그러면 농지일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그보다 더 낮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전으로 되어 있는 거를 대지로 만드는 것, 이거를 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 전용인데 농지 전용을 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자, 이게 좀 잘 들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농지를 대지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가 나올까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계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들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내가 전용하려고 하는 농지의 면적의 공시지가 30%, 예, 공시지가 30%를 하게 되면 그게 농지 전용 부담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상한가가 있어요. 1 평방미터가 5만 원, 5만 원 초과하시면 5만 원을 본다. 즉 다시 말해서 한 평에 15만 원 이상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농지의 가격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15만 원을 더 들여서 대지를 만든다면 인근에 있는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 만 원이다. 100 원이다라고 하면 그 가치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원래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훼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농지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농지 전용 부담금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 지목이 변경이 되죠. 농지에서 대지로 바뀔 때는 또 뭐가 발생하느냐.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라고 하는 데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농지가 지금 인근의 대지의 가격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5만 원만 더 들이면 어떻게 해요? 대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인제 개발을 할 때는 사실 이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평탄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대에 있기 때문에 뭐 전기라든가 이게 걱정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저기 뭐 흔히 얘기하는 두메산골, 첩첩산중, 그런 데 가도 또 도로도 있고 또 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답은 없다 하더라도. 물론 뭐 그 전도 농사를 안 짓기
안 짓고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만은, 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그 계획관리 지역인데 또는 뭐 보전관리 지역인데 뭐 전으로 되어 있다, 지목이. 개발하고 싶다라고 할 때 문제가 뭐냐? 예, 전기겠죠, 전기. 예,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의로 끌어올 수가 없죠. 예. 또 끌어온다 하더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땅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창작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분들은 또 사람들 왕래가 뜸한 그런 지역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인근 지역의 전기, 그러니까 전봇대라고 하죠. 전신주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하수도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뭐 정화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제 상수도가 문제인데, 상수도는 뭐 당연히 수도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우리가 말하는 천공을 한다고 합니다. 땅에 구멍을 내서 지하수를 끌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 이제 이 지하수를 어떻게 뭐 타보지 않기 전에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인근 지형을 잘 보면 물이 나오겠다, 지하수가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웬만한 데 팔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수량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천공을 뭐 한번 천공을 해서 뭐 물이 쭉 나오면 괜찮은데, 뭐 나올 때까지 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도로의 관계. 이건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 건데요. 이게 그 4m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그 도로가 어 도로가 그렇게 접해 있어야 농지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안쪽에 있는 대단히 그 토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3m 도로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6m 도로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건축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어 계획관리 지역 또는 보전관리 지역 안에서 3m 도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가 나오는 곳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럴 거야.'라고 하는 거 원론적인 거로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거는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황도로. 예, 그 현황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농촌에 가 보면 제방길 위에 차가 이렇게 쭉 가고, 그 밑에 인제 토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도 제방도로라든가 하천도로, 이런 것들은 그거를 기반해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농지는 농지 전용 제한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랬죠. 뭐 절대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 전용을 할 때 반드시 시군구에서 어렵게 또는 안 내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토지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뭐 우리가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또 시골에 다니면 경지정리라고 하죠. 예. 뭐 직사각형으로 쭉쭉 이렇게 어 분할되어 있는 그런 농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흔히들 예전에는 절대농지라고 했습니다. 어 도시경계 확인을 띄워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 제한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농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팔아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마케팅 하시는 것보다 인근 지역하고 콕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농사밖에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농사 짓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그 부동산이 있는 인근 지역에 농토를 더 확장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겠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인제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용어에 해당되는데, 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절대 농지 안에 있는 농지에 농지를 이롭게 하는 시설이나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대표적으로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저수지라든가
물을 끓여 쓰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 그 인근에 있는 것, 또 그것이 오염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인데요. 예전에는 농업보호구역이 굉장히 제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시군구에 문의해서 문의하면 여러분들 많이 배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의 토지가 좀 크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어 한꺼번에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분할해서 매각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농지 분할 제한 되는 그 면적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국계법, 예, 국토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이나 개발 제한에서는 200평방미터 이하로 분할 못하게 돼 있다. 그다음에 주상공업지 관리의제는 60평방미터 이하로 뭐 60평방미터 이하로 분할하게 되면 특수한 상황 아니면 뭐 투자 가치는 그리 없다고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조례 확인을 좀 어, 하시고 난 후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이제 우리나라는 뭐 70%가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임야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임야는 그 개인이나 일반 법인 다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획부동산이 이 토지를 판매하는데 토지는 아니고 임야예요. 그 친구들이 취급할 수 있는 거 임야인데 시간이 뭐 없지만 그래 기획부동산은 사실 부동산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법인이고요. 어, 간단합니다. 일반 법인이 자기네 돈으로 산을 삽니다. 산을 사서 임의 분할을 합니다. 분할이 안 됩니다. 하지만 도면상 분할이라고 합니다. 임의 분할해서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되파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산의 일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띄어와서 그 띄어온 거를 윗돈을 받고 파는 거지 이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사람들도 모르니까 기획부동산 뭐 정부도 또 기획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하는 일은 부동산 일이 아니다. 본인들이 사온 토지를 분할해서 비싸게 팔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야 취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획부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임야를 주로 취급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 농지보다 임야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야의 취득 제한은 없다, 사실.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임야기 때문에 산지를 내가 대지를 만든다, 라고 할 때는 산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대체 조림비, 뭐 이런 것, 이런 용어로 쓰고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청 면적, 만약에 임야 내가 500평을 전용을 하겠다 그러면 500평 곱하기 부분별 단위 면적당 산출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분별 단위 여기서 구분은 어떤 거냐면 보존산지냐 준보존산지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산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또 산지관리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준보존산지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받아주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지 전용 부담금은 준보존산지 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분별 단위 면적당 산출 금액은 뭘 말하냐? 준보존산지는 평방미터당 8,090원이에요. 그러면 한 25,000원 정도 되겠죠. 예. 25,000원 더하기 공시지가가 있을 겁니다. 공시지가가 이거 여기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죠.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근데 임야가 만약에 평방미터당 뭐 3,0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를 더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야 같은 경우도 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 도로는 뭐 농지와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등산을 하시게 되면 차가 다닐 만한 그런 어떤 길도 이 산속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도라고 해요. 근데 이 임도의 목적이 뭐냐? 이거는 산림을 보호하거나 체벌하거나
이렇게 할 때 쓰려고 하는 그런 도로인데, 이 임도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임도도 어 도면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도에 걸쳐져 있다고 해서 '내가 보는 곳이 다 도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산지 임야를 전용할 때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산지 전용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 보전산지라고 되어 있다. 보전산지라고 하는 거는요,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농림지역은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내의 임야는 거의 대부분이 보존산지로 되어 있다. 이 보존산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보존산지로 되어 있으면 개발이 허가가 안 나오겠다, 확률이 높다. 물론 뭐 전혀는 아닙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산지 안에 뭐 절을 짓겠다. 뭐 도로만 있으면 또 됩니다. 아니면 보존산지 일부를 내가 뭐 농장, 과수원을 만들겠다. 이거는 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용도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지 전용 제한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경사도예요. 경사도, 또는 뭐 경사도 우리가 모르죠. 근데 뭐 표고차라고 해둘까요?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땅과 정상과의 그런 어떤 경사도, 이런 건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터넷에서 이 경사도나 표고차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안에 이 전용을 하려고 하는 임야 안에 어떠한 수종이 몇 그루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목번이라고 하는데요. 임목번 수가 50년생 이상 화력수가 50% 이상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준보존산지라 하더라도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지 분할 같은 거는 제한을 많이 둡니다. 이게 기획부동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특히나 강원도 평창 보면 산지 분할 제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120평, 200평 단위로 토지 분할 가능하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지 분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군구에다가 문의를 좀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토지 관련돼서, 또는 뭐 토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나 뭐 일반 투자자도 있겠지만, 시행사하고 일하시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그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시행사는 10%의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이럴 때 토지주는 시행사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서 단서를 들어야 됩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하면 반드시 인허가용으로 딱 못 박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토지 사용 승낙서 가지고 건축허가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주분들께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내 땅 뺏기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토지 승낙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합니다라고 해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행사는 그 토지의 인허가를 대리해서 인허가를 받는 걸 알아보겠죠. 그래서 인허가가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되면 그 판단이 되는 근거 서류를 가지고 잔금을 치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행사가 계약금 10%는 자기네 돈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계약금을 치릅니다. 그럼 90억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돈이 없죠. 그랬을 때 이 90억 원을 이 시행사는 인허가를 받은 근거를 가지고 제2금융권이나 증권사에서 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브릿지론이라고 해요. 브릿지론을 해서 본인들의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죠. 잔금을 치르게 되면
그 본인의 명의인데 이럴 때 생기는 게 이제 PFV이라고 하는 게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 이전을 PFV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어, 이 건물을 지을 거나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금융회사나 아니면 뭐 시공사나 뭐 시공사의 책임 전공을 어, 그 담보로 해서 금융에다가 돈을 빌린다거나 예, 이렇게 해서 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시행사는 10% 의 자본금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10억 가지고 100억의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이 100억의 땅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얼마 될까요? 총 사업비는 아마도 500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 가지고 500억짜리의 일을 핸들링 했던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박이 나면 엄청 대박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가 문제가 뭐죠? 예, 부실화가 문제가 되겠죠. 예,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고 건축비가 올라가면 예,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생각을 못 해요. 자, 건물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대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뭐 12%, 13% 여기까지도 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최근에 브릿지로는 구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간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빨리 치고 빨리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건물 시공도 못하고 착공도 못하고 금융회사 본 PF도 못 찾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만 보내니까 시간을 보낸다면 단순하게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브릿지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제2금융권의 부실화라든가 특히나 뭐 새마을금고 그런 쪽의 일들이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참고로 또 우리나라만 이래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시행사가 거의 50%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장을 할 수 있고, 뭐, 일본도 한 30%?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토지 거래할 때, 이제 시행사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골에 여러분들이 의뢰받았던 또는 뭐, 그동안 거래가 좀 안 돼서 매매가 안 됐던 농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아까 체류형 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나마 그전보다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때는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주시면 좋아요. 농지법에 관련된 거를 스트레인에서 진행을 어,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랩스 트레이닝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